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의 이밝음입니다. 2002년 대한민국은 7%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올렸습니다. 이는 그 전해인 2001년의 3.8%에 비해 2배 가까이나 치솟은 수치였죠. 내수 경기가 폭발하면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외환 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 등의 위축된 내수를 살리려 카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이때다 싶었던 카드사들은 회원 확보를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렀습니다. 길거리에 좌판을 펼쳐두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던 시절이었죠. 신용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회원을 가입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백수는 물론이고 미성년자까지도 신용카드를 소지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1999년 1인당 1.8개에 불과하던 신용카드 수가 2002년에는 1인당 4.5개를 소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카드 보유량이 많아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액도 급격히 불어났고요. 90조 원이던 사용액이 2002년에는 625조 원으로 무려 6배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저 2002년 월드컵의 영향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2003년 새해가 되자 연초부터 매월 10만 명 정도의 채무 불이행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환 위기 당시에도 채무 불이행자가 한 달에 8만 명을 넘지 않았는데 말이죠. 2004년에는요, 겨우 넉 달밖에 지나지 않은 4월에 383만 명을 넘어가고, 카드값을 변제하지 못하자 현실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거나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아 돈을 마련해 빚을 탕감하려는 범죄 또한 늘어났습니다. 꼭 카드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1998년 1월 외환위기 직후 흉악범죄사범은 65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소폭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3년부터 2004년 이 두 해에는 각각 7,152명 그리고 7,529명으로 다시 범죄율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2003년은 16만 9천 건의 이혼 건수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은 아주 상당한 양의 가정이 파탄이 났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부천동 카드빚 가족 살인사건은 그 시대에 내놓은 경제 정책 하나가 가정의 평화는 물론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흉악범죄들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근우는 당시 나이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김근우의 집은 불우한 환경도 아니었고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도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2001년부터 김근우는 유명 사립대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학을 한 채 다시 수능을 보기 위해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의 20대에게도 마찬가지인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가던 김근우는요, 2002년 친구의 소개로 21살의 조모양을 소개받게 되었고요.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자친구가 생김으로 해서 김근우는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여자친구에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했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던 선물을 하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돈은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는 백수였고요.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으로 그 비용을 대기에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와중 길거리에서 카드 회원을 늘리기에 급급한 가판대가 눈에 들어왔고, 그렇게 월 소득도 없이 공부를 하고 있던 처지의 김근우에게 신용카드라는 게 생깁니다. 처음 써보는 신용카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쓰는지 알지 못하게 했고요. 카드 대금을 물어줄 능력이 안 되면 또 다른 카드를 손쉽게 만들어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돌려막기에도 한계가 있었고, 그렇게 불어난 연체 금액이 4천여만 원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드 연체로 인한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들기 시작했고요. 이내 부모님 귀에도 이 사실이 들어가게 되죠.
여지껏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던 아들의 카드 독촉장을 본 50세의 아버지는 김근우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휴학 후 얌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아무리 카드를 만들어 썼다고 해도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은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신용불량자로는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49세의 어머니 박 씨와 함께 상의한 끝에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넣고 있던 연금 저축까지 깨가며 3,500만 원이라는 빚을 대신 변제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변제해주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김근우가 변제하도록 서로 약속을 했고요. 김근우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가위로 잘라내면서 다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친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은 8개월이 지난 2002년 11월에 또다시 집으로 날아온 독촉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 전에 사고를 친 금액의 2배나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무려 8천만 원이었죠. 카드 내역의 모두 대부분이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나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고 현금 서비스를 받는 등의 내역들 뿐이었습니다. 김근우는 다시 한번 부모님께 자신의 빚을 대신 변제해줄 것을 부탁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한 번의 실수를 눈 감아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고 또 그만한 금액을 구할 수도 없어 아들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일로 김근우는 바로 집을 나가게 되었죠. 가출을 한 김근우는요, 고시원 일대를 전전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집을 뛰쳐나와서 그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며칠 동안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 못 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며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뜻은 더욱 완고했습니다. 가출 기간은 점점 늘어났고 그러면서 김근우의 마음에는 죄송한 마음보다는 가족에 대한 원망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가출 생활을 하던 2003년 6월 카드사에서 김근우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9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며 나머지 연체 금액도 빨리 변제해달라는 전화였죠. 김근우는 이 전화를 받고도요, 부모님께서 돈을 마련해 일부 금액을 대신 변제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갚아주려면 빨리 갚아줄 것이지, 그리고 모두 갚아줄 것이지,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부모님이 자신의 피를 말리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며 부모님과 단판을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2003년 6월 9일 밤 10시 부모님의 집으로 향합니다. 도착한 집에는 어머니와 87세의 할머니가 함께 계셨습니다. 8개월 만에 집에 들어온 김근우는 다짜고짜 어머니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죠.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어찌 그렇게도 염치도 없이 행동을 하느냐며 꾸중을 했고요. 그런 어머니에게 김근우는 아들의 인생보다 자신들의 체면과 인생이 더 중요하냐며 대들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언성을 높여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언쟁을 하던 중 김근우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왼팔로 어머니의 목을 휘감아 당겼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숨통이 조여와 꺽꺽거리며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고 얼마 후 발버둥 치던 몸짓마저도 멈춰버렸습니다. 김근우는 어머니가 움직임이 없자 당황하기보다는 꼭 계획을 했던 것처럼 집안에 있던 베개로 다시 어머니의 얼굴에 체중을 실어 누르며 확실하게 어머니의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김근우에게 옆방에서의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7세의 할머니께서는 귀가 어두워 김근우가 집에 들어오는 인기척도 듣지 못한 상황이셨고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작은 방에서 TV를 보고 계셨죠. 이내 김근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할머니에게까지 어머니에게 했던 방법 그대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확실히 숨통을 끊기 위해 베개로 얼굴을 막는 행위 또한 빼먹지 않았죠. 할머니와 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목을 졸라 죽인 김근우는 도망갈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는 완전한 범죄를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곧 집으로 귀가할 형과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기다리며 김군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은 어머니와 할머니처럼 맨손으로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 목장갑을 챙겨 끼고 주방에 있던 18cm 정도 되는 부엌칼을 손에 쥐고 나머지 가족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밤 11시가 조금 지난 시점, 집안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에는 형의 얼굴이 보였죠. 집 문을 열고 들어온 형은 8개월 만에 만나는 동생에게 핀잔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계속 나가 살지 뭐하러 들어왔냐? 이렇게 말하는 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군우는 형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앞으로 꼬꾸라진 형을 향해 가슴과 어깨 부위 등에 14차례나 자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형이 괴로워하며 쓰러졌고 거실에는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김군우는 형을 바로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김군우는 집안의 모든 불을 끈 후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곧 아버지가 귀가하셨고 집에 불은 모두 꺼져 있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에 좀 수상함을 느낀 아버지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 앞에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김군우는 이제야 집에 오셨군요 라며 아버지에게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렸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버지는 들어가지 않은 채 너 근우냐? 라고 확인을 하시며 현관 앞에 서 있었고 그런 아버지에게 김근우는 아버지 빨리 들어오시지 않으면 형이 죽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형의 목숨을 끊지 않은 것은 아버지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형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고 김근우는 그제서야 집안의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당신이 여기로 들어오지 않으면 형을 죽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씨는 피가 낭자한 집안에 그리고 피 묻은 부엌칼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들을 보고는 바로 달아났습니다. 김근우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아버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했고요. 피가 묻은 칼을 들고 아버지를 쫓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을 포기한 채 피를 흘리고 있는 형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아버지는 집을 벗어나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형은 일찍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형은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병원에서 8주 이상을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건 접수가 된 이후 경찰은 김근우의 여자친구 조 씨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며 김근우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사건 발생 6일 만에 김근우를 어느 PC방에서 검거하게 되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직후 PC방을 전전하던 그가 여자친구인 조 씨에게 메일을 보내게 되면서 추적에 성공해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일 내용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식구들을 작업하려다 실패했어. 엄마랑 할머니까지는 성공했고 형도 거의 성공해서 아빠만 남았는데 아빠가 현관에서 의리 없이 도망치지 뭐야. 암튼 나 때문에 네가 망했는데 도움도 전혀 주지 못하고 미안해. 내가 도망가면 꼭 복권 사. 로또로. 그거라도 당첨이 되어야 카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거 후 가족들을 왜 죽였냐고 묻는 수사진에게 김근우는요. 진작 돈을 주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가족들이 자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열리고 재판장에서도 한다는 말이 저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과 피해 입은 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가 먼저 나와야 정상인데, 조금만 봐주시면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 중에도 여자친구가 걱정돼 미안하다며 걱정하는 메일을 보냈으면서 가족들에게는 일말의 미안함도 내비치지 않은 김근우는요, 존속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2004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사형 확정을 받고 지금도 수감 중입니다. 그가 진술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말했던 언행이 전혀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재판부의 의견과 김근우의 아버지와 형 또한 가족이지만 그를 전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종합되어서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그의 남은 가족들도 사형 판결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희대의 최악의 폐륜 범죄 살인마 박한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도박비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었죠. 그게 가장 극악무도한 폐륜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돈이 목적이 아닌 단순히 자신이 벌인 일을 대신해서 해결해주지 않은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어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모든 가족까지 죽여버리려고 했던 김근우 사건이 잘은 알려지지 않았었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찾아본 기사 내용이나 뉴스에서는 그의 나이를 만 나이로 표기하기도 했고요. 만 나이가 아닌 나이로 표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 당시 나이가 24세였는지 25세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14년이 지난 지금 그의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었겠네요. 지금쯤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죽이고 가족을 몰살하려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은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나 자신의 빚을 갚아주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간혹 제 영상 아래 댓글에는요, 사형수들을 단박에 사형에 처하는 것보다 영원히 격리되어 사는 것이 더 괴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간혹 봤습니다. 근데 얼마 전 한창 말도 많고 인기도 많았던 드라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죠. 교도소.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습니다. 교도소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밥도 주고요. 잠도 재워주고요. 기술도 가르쳐주고요. 종교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인권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돈 들여 살려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